예, 정성철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예술작품이 보편적이거나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역사, 특정 사회 형태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 이제 궁금한 건 다 좋은데 그 사회 뭐 형태나 이 생산 양식 이런 관점에서 예술을 말씀하실 때 너무 이렇게 그물이 성겨서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말하자면 예술작품을 다른 생산물들하고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생산물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측면을 해명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예술작품만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미적인 측면 또는 독자성에 부분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에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은 과거에 됐지만 존재하는 시점은 항상 동시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논의 중에서 이제 동시대 예술작품만이 다룰 가치가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렇다면 역사를 통해서 살아남은 현존하는 과거에 생산됐지만 현재도 감상되고 있는 예술작품, 이것의 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생소하면 결정론이라는 비난을 받거든요. 저는 역사인문론을 좋아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역사인문론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이렇게 비판될 때 흔히 이미 되는 그런 기계적인 어떤 그런 일반적인 당구공이 핏대로 칠 때 그런 식의 결정이 아니라 한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본주의라는 생산관계가 1만 년 전에는 출현할 수가 없었죠. 왜? 그 당시에 생산적이 뭐예요? 양립할 수 있는 생산관계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그 레퍼토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물질적인 존재 방식, 노동으로 대표되는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랑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자기랑 양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사회 관계,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생산관계이죠. 그걸 한정하고 더 나아가서 가능한 어떤 그런 그 사회 사람들의 의식에 가능한 범위를 한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로 느슨하게 저는 결정 혹은 규정이라는 역사의 원론을 흔히 얘기하는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제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그 안에 생산된 특정한 사회 형태의 역사 시점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 사회 형태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생산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형태에서는 불가능한 뭔가가 생산된 게 아닌 거죠. 약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회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사회 형태가 계급관계를 토대로 하는 이상. 그렇지만 이 얘기는 또 그렇다고 모든 예술작품들이 똑같은 정도 이데올로기다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그리고 오랜 진화를 전개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 어떤 능동적인 실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필요화시키지만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사회에서 모순이나 위기나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순이나 위기는 사실 리얼한 거란 말이에요.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덮어가야 되는 그 위에 있는 거고, 리얼한 것을 이데올로기가 다 가릴 수는 없죠. 필연적으로 이 가장 못 배운 사람들의 의식을 사실은 뭐예요? 어렴풋하게라도 사실은 사회의 진실이 사실 각인되는 면이 있죠. 더 나아가서 아주 예민하고 좀 배우고 그런 예술가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이데올로기적인 것들에 의해 덜 방해받는 그런 식의 예술작업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술작품, 과거 예술작품이 오늘날에도 열렬하게 수용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쉽게 제가 하면서 이해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 사이에 보편적인 게 있어. 예를 들어 자본주의의 특유한 계급관계가 있고 봉건제의 특유한 계급관계가 있지만 둘 다 계급관계라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뭔가 사회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뭔가 더 자유롭고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욕망도 사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제임스이 말하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면서 항상 있는 거고요. 어느 사회에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의 어떤 작품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을 충족한다는 것은 아마도
어떤 그 보편성에 즉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 형태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어떤 문제, 우리가 해결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차원에 연결될 수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선정받는 거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니고 이제 예술의 작품의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은 문자 그대로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의미와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종의 그 어떤 그런 일종의 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어떤 그런 보편인간적인 어떤 가치, 어떤 그런 뭐 사회 특정성과 무관한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그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부추기니까 뭐예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일단 두 가지 다 있다고 합니다. 대답이 다 됐습니다. 뭐야 미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 사이에 그러니까 미적 가치라는 게 따로 없고 미적 가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제임슨의 얘기에 함축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해당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모순, 어떤 그런 차원의 것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유토피아적 충동이 뭔가 충동을 뭔가 이렇게 충동과 이데올로기의 봉합이 좀 얽혀 있는 그 무언가죠.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의 형태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적 의미가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일상생활 속에 뭔가 특별한 거, 예를 들어 마술적인 거라든가 어떤 경험의 통합력이 존재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근대화가 될수록 뭐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양화되고 합리화되는 차원, 뭔가 이렇게 신비한 거, 특별한 것이 사라지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소위 앞서 내가 말한 사무라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전, 보상행위로서 뭔가 특별한 영역, something special한 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옥수님 통해서 많이 배웠다 어떤 그런 식의 뭔가 영역이 생겨야 하는 압력이 생긴 거죠. 근대 시점에서 저는 그 영역이 바로 예술체제로 자리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오해 없이 잘 전달됐으면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요 포스터를 만들 때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조형예술 미학으로 집어넣고 분과 이름은 미술 이론 분과인데 이쪽은 음악 미학 분과로 또 돼 있어요. 음악 이론 분과로는 안 돼 있는 거고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굳이 여기다 이제 연구 방법에서 철학적 방법, 역사적 방법, 비평적 방법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기준을 나누실 때 이거는 비평문이 아니라 비평적 방법을 쓴 뭐 미학 혹은 미술 이론 논문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뭐를 사용을 하신 것인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역사적 방법, 비평적 방법, 철학적 방법을 쓴 거에 그 큰 카테고리에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대충 구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이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제가 이 논문들을 분석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콕 집어서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바로 비평적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월간 미술이나 퍼블릭 아트에다가 내는 비평문하고는 어떻게 이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좋은 비평문은 비평적 논문까지 갈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렇게 가지 않는 차이가 있다면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저는 비평적 논문이라고 제가 구분 지어서 그 분류한 쪽은 어줍지 않게 칸트의 개념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규정적 판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을 추출하고자 하는 보편적 개념에까지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그냥 개별 작품의 특징들을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미학적인 그러니까 예술을 바라보는 미학적 보편 그러니까 그 개념의 층위에 대한 담론까지 끌고 올라갔을 때는 비평적 논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문제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미학지가 아닌 그러니까 미학지에 게재하신 49분의 연구자분들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신 논문들이 그래서 이제 비평적 방법론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분류한 140여 편이 정말 다 그러면 그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마음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정을 내리는 것이 되게 어려웠고요.
어떤 경우에는 비평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비평문의 정도에 머문 논문들 혹은 심지어는 그냥 작품 소개론, 소개문에 이제 불과한 논문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하고 엄격하게 분류하자면 더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질적 평가까지 제가 분류적 평가 속으로 집어넣는 모양새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하기에는 제가 조금 월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유보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논문들을 다 비평적 방법론이라고 묶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데 이제 제가 철학적 논문이라고 한 경우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규정적 판단에 더 가까운 이미 이제 철학적 담론을 기본 틀로 삼은 다음에 오히려 이제 작품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런 틀에 사례처럼 다루어진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사실 미학지에 게재된 다수의 미술 이론 논문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철학적 그 방법이 더 많다고 분류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상 그 작가에 대해서 더 많이 비평적으로 파고들면 이 작품의 케이스는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철학적 담론에 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비평적 방법론, 그러니까 둘이 가장 좋은 건 실은 세 가지의 분류를 다 넘나들면서 아까 이제 김영 선생님께서 이제 통선 말씀하셨는데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논문이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네, 철학적 논문은 약간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이 조금 더 오히려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성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었던 바로 그 문제를 이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좀 덧붙이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비평과 비평적 논문의 구분을 지금 나름 이제 하려고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오전에 발표했었던 그 원대중 선생님의 발표, 예를 들면 철학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현실적인 이 해석의 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비평의 목적은 뭐냐면 비평하는 대상의 특수성, 구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철학적 개념화로 하게 되면 그때 그것은 예를 들면 그 작품 자체의 구체성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 철학적 개념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논문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해겔의 어떤 소외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 뮤직비디오를 분석했다고 했었을 때 그때 그 분석의 목표는 그 뮤직비디오가 어떤 점에서 특수성과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해내기 위해서 이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해겔의 이 개념이 얼마나 보편적이냐 봐라 여기도 적용될 수 있고 저기도 적용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쓰여진다면 그거는 비평이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철학적 논문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논문을 주로 후자의 논문들을 이론적인 가치가 있는 논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평적 논문이라고 미술 이론에서 비평적 논문이라는 것의 틀도 저는 좀 저희가 예전에 왜 미학지에서 그 논문뿐만 아니라 뭐 비평하고 서평도 이렇게 받던 게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는 거죠. 이런 기획이 있어서 이거 참 괜찮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논문 자체의 어떤 틀 같은 것도 좀 확장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영화하고도 관련이 되는 얘기라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 그 주요 이론가들의 영화 이야기라고 첫 번째 했던 이제 그 파트에서 사실 이제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하나가 영화를 직접 만드는 감독들에 대한 작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화 비평가, 영화 학자들, 세 번째는 철학자 이렇게 추상 수준에 따라서 나눴던 거고 이거는 사실 개별 영화 작품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근데 그 두 번째 카테고리가 아까 영화 비평가들이 있었는데 사실 영화 이론사를 쭉 보면
그 되게 탁월한 비평가들이 상당히 훌륭한 영화 미학의 성과를 내는 게 많이 있었고 저도 어쨌든 논문에 아까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앙드레 바젠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크라카우어나 그다음에 발라시도 마찬가지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평가 출신인데 어쨌든 이게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도 그게 다른 작품까지 적용될 수 있는 약간의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훨씬 더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그러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논의들을 전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거기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그 논의로 확장될 여지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른 거 한 가지는 영화 기호학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영화 기호학이 한국에서 그렇게 확산화된 게 아니고 서구에서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물결이 지나간 다음에 그게 사실 들어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영화 기호학에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게 텍스트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 텍스트를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비평적 관심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문적 관심에서 개별 텍스트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텍스트에 대한 이 텍스트 분석의 잡론을 치밀하게 개발을 시켜왔는데 역시 이것도 아까 개별 비평문처럼 특정한 작품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얘기로 확장될 수 있는 이런 담론들을 전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다른 케이스로 그 영화 기호학의 텍스트 분석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수경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미학적 미술이론이라는 용어로 시작을 하셔서 미학적인 미술이론과 미학적이지 않은 미술이론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미학적 미술이론의 한계를 짚으시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고 논문을 내주셔서 제가 미학적인 미술이론과 미학적이지 않은 미술이론을 둘 다 배웠던 사람으로 내가 배웠던 거를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이제 그 미학적인 미술이론의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감각적 인식의 차원을 더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매짐을 하셨는데 혹시 더 뭔가 구체적으로 또 미술 비평가로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니까 한국 현대 미술에서 뭔가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미학적인 미술이론을 한 사례나 방법 이런 거를 좀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히려 이제 장민환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부터 먼저 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있었던 일로서의 미학적 미술 이론과 그다음에 있음직한 일로서의 괜히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느낌인데 일로서의 미학적 미술 이론을 저는 이제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제가 이제 마지막 매진말 부분에서도 썼듯이 이제까지 미학지에 발표되어 왔고 미학과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발표되어 미학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희 이제 미학 연구는 반드시 미학과에 국한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요. 그랬을 때 이제 국내 미학계 내에서의 미술 이론 연구가 그러니까 미학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미학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학적이라고 붙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되어 온 양상은 아까 김남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편 개념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술 작품들을 사례로서 사용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철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있다. 연구의 양적으로 봤을 때 주된 흐름이 그랬을 때 저는 그것이 제가 뒤에서 제시했던 바에 미학적인 미술 이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미학적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근대식의 어떤 순수 미술과 그렇지 않은 미술을 구분하는 방식으로서의 에스테티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리스어의 아이스테티스 그리고 그것을 이후에 베냐민이 이제 받아들여서 쓰는 방식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는 건 개념 미술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술은 물적인 오브제가 1차적 대상이 되고 그것에 대한 감각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감각 경험이 감각적인 그냥 느낌, 감회 이런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지각과 인지를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철학하게끔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된 것이 뒤샹의 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이 진정한 미학 그러니까 에스테틱
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에스테틱을 받아들였을 때 미학적 미술 이론이라는 것은 감각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위에 아까 이윤영 선생님께서는 추상의 정도에 따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으로부터 추상시켜서 그것이 좀 더 미술 보편에 관련된 담론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미술을 포함하는 다시 그 위에서 미학적인 보편 개념까지도 계속 그 층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미술 이론을 미학적 미술 이론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제시하고 싶었고요. 그랬을 때 물론 미술사학과와 그 다음에 이제 여타의 과들도 그런 면에서 우리도 현상에 기반한다. 1차적으로 현상에 기반한다고 이제 하시면 그건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론과 무관하게 기존의 지금 모든 어떤 다른 이제 학과에서도 미술이라는 현상, 아까 오병현 선생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그게 과연 정말로 제대로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이후의 추상의 단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1차적인 감각 대상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남이 한 거에 일단 기대서 남이 비평해 놓은 것 미술사가 해놓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미술사가 해놓은 것에 기댄 다음에 그걸 일단 트루스로 받아들이고 팩트 밸류를 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추상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좋은 미학적 미술 이론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한국 미술에서는 미술계에서 제가 나가서 느꼈을 때는 양극에 있고 약간 통합은 잘 돼 있지 않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 작가에서 시작해서 이제 비평을 하고 이제 이런 좋은 이제 비평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추상에서 좀 더 끌어올리는 쪽에 힘이 약하다라고 느꼈고 저 같은 이제 비평가는 이제 반대의 측면. 감각 경험들로부터 충분히 한 감각 경험 자료들을 모으고 그것들로부터 추상하기보단 저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 자꾸 철학적인 방법론으로 어줍지 않게 개념을 먼저 자꾸 한두 개의 작품의 사회를 갖고 굉장히 빠르게 뭔가 떠오르는 거예요, 개념이. 그럼 그걸 탁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슷한 애들 자꾸 더 살을 붙이는 식으로 그러면서 은근슬쩍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바로 쳐버리는 습관을 버리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잘 하고 있는 경우의 수를 앞으로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미학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신하겠습니다. 딱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앞에 일부라고 할까요? 앞에 세션에서 했던 이제 논의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비평적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김현 선생님은 이제 작품에서 올라가서 어떤 개념을 향해 가는 거, 찾아가는 거, 이제 그 말씀 하셨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철학적 접근하고 차이가 나는 지점은,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개념을 이제 다시 소환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개념의 창출로 나아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제 현실에서 경우의 수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가령 롤란 바르트가 철학자냐, 아니면 비평가냐, 이걸 우리는 물어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작품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른 기존 철학자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에 탁월한 비평에서 출발했지만 어떤 철학자가 된 근데 이제 그게 작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미학에서 굉장히 좀 본받을 만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여기 와 있는 연구자들 또 학생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무슨 철학적인 개념을 발명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남한테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이게 수긍 가는구나까지 가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학자, 그러니까 독자적인 이론가, 학자, 철학자, 미학자 이런 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50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좀 잘못된 게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73페이지 보시면 그 케네스 클라크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예요.
제가 이 시리즈 구하려고 한 10년 헤매다가 우연히 구해갖고 이거 15편인가 봤는데 거기 그냥 한 줄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곰브리치 미술사를 대본으로 해서 케네스 클라크가 진행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문명 이렇게 나왔는데 그 케네스 클라크 내레이션 처음부터 끝까지 저기 본인이 내레이션 하는데 그 대본 본인이 쓴 거예요. 그 곰브리치 미술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뭐 그 당대 그 유명한 비평가들 얘기하는데 미술 비평가 아마 20세기 영국이 낳은 최대의 미술 평론가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모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 사람이 그 위키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빌라이제이션이 BBC에서 섭외했을 때 조건이 스크립트 내가 다 쓰고 음악 내가 다 저기 선곡한다. 그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 양반이 저기 무슨 방송으로 물론 유명해져서 그걸로 자기도 받았는데 저기 그 무슨 뭐라고 나 TV 쇼 진행하는 그런 수준의 저기 사람이 아니라 원래 유명한 학자예요. 옥스퍼드 출신의 미술 사학자고 꽤 유명해요. 굉장히 이거 저기 뭐죠? 저기 미술사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꼭 한번 보라고 저기 강추하는 그건데 거기 그냥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정말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게 중요한 사례도 자꾸 인용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저기 아시고 나면 그 큰 책이 나가니까 이건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빼먹은 다른 부분에 케네스 클라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제가 잘 알고 있는 필요성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론 문명 시리즈를 제 자신이 못 봤으니까 구하기 힘들고요. 못 봤는데 제가 읽은 좋은 거에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 케네스 클라크가 곰브리치 미술사를 스크립트로 했다라는 식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쓴 거지.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케네스 클라크 저도 젊었을 때 이 양반 책이나 뭐 글 읽은 적이 있고 하여튼 근데 이 양반 이름이 그런데 표현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하고 의식적으로 그 운명 시리즈를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투로 자기 다큐멘터리 진행을 해가지고 선풍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다 이 얘기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윤준입니다. 제가 아까 1부에서 첫 질문을 썼는데 마지막 질문을 장식하게 되어서 성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그 미학과에 들어올 때 저는 사실 베냐민의 미학, 뭐 루카치 무니의 미학, 뭐 브레이트 영국론 이런 거 전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성철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좀 나이브한 질문이 좀 몇 가지 생겨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처음에 들어가는 말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술과 사회의 관계는 미학이 제기하고 답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드는 의문은 왜 이런 기본적인 물음은 미학의 모든 분과에서 다루어야 될 물음이고 실제로 다루고 있는 물음인데 선생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시는 어떤 이론들이나 방법론을 보면 막시스트, 포스트 막시스트 아니면 범막시스트 이론에 머물고 있는지 영미 쪽에서도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조지 디키나 단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예술과 사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나왔는데 왜 그런 것들은 배제되는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73페이지에서 위에서 5번째 줄 정도에 보시면 그 어떤 것이든 예술작품에 대한 일체 학문적 접근에 다음 두 가지 관점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생략한 다음에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외람되지만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도그마틱한 서술로 들립니다. 근데 그게 제 그냥 이 서술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이제 뒤로 넘어가면 예술의 본질적 특성들과 가치에 대한 일체의 자연주의적 예술론을 배제하거나 제한한다라는 부분에서 드는 의문이
인간의 모든 본성이나 아니면 예술의 모든 부분이 자연주의적인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다 환원돼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과연 누가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분명히 비판돼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술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 혹은 중요한 부분이 어떤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본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나 예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왜 어떤 측면에서 제한되거나 배제되어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그 아마도 선생님께서 그 18번 각주로 달아놓으신 데니스 더튼에 대한 리뷰가 그 근거의 일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리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은 바로는 이 책이 굉장히 대단한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 리뷰는 별로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데니스 더튼의 논변에 대해서건 아니면 진화생물학적인 미학 혹은 이제 우리가 다윈이즘 미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건 세 번째 질문은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는데요. 또한 영미 분석 미학의 어떤 양상을 어떤 물화된 것을 비판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약간 불명확해서 제가 좀 통찰을 얻기가 어려운데 어떤 양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물화된 것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측면에서 비판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도 발표하는 글에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다루었던 모든 학문 입장들이 다 다룰 수가 없죠. 그리고 제 자신이 주로 공부한 분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 자신이 주로 공부했다라는 걸 좋아하니까 한 거니까 당연히 편애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 물론 이제 편애라는 건 당당하게 하는 거죠. 학문적으로. 그 얘기 하는 것도 어렵죠. 이 짧은 시간에.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인간이란 존재와 연관되는 모든 어떤 그런 이렇게 순자연과학이 아닌 모든 분야의 학문들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그리고 다른 모든 학문적인 접근에 대해서 어떤 한정하는 역할, 기본적인 레퍼런스 역할을 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사회라는 것도 꼭 마르크스만 이해해야 되냐? 그건 물론 아니죠. 아닌데 제가 주로 공부했는데 저는 그 얘기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물론 이게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게 맨날 뭐 죽었다라는 이런 말을 들어왔지만 이제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2008년 경제 위기 이래로 지금 또 정치 경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막스 얘기가 엄청나게 지금 한창하고 있는 현실인데 제가 이게 무슨 절대적인 진실, 절대 뭐 다른 어떤 학문적인 입장, 그러니까 위위능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런 입장이 아닌 막스이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소위 주류 학문들이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 건재를 누려온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균형추를 맞추려는 시도를 해야죠. 근데 그 시도가 생긴 지가 지금 불과 한 3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균형추를 맞추는 어떤 그런 시도의 포인트가 뭔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시도를 제가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자리들이 그걸 정당화를 합니까? 예를 들면 문화라고 하는 건 그런 거지, 뭐라고 하는 건 아까 일단 나온 얘기인데, 아니 이 예술 작품의 특수성을 해명해야 하는데 무슨 자신이 이미 벌써 갖고 있는 철학적 개념의 어떤 사례로 자신이 관심 있는 철학적 주제들을 시험 삼아 한번 적용해서 놀아보는 재미있게 그런 식의 뭔가 이 철학적 미학을 하는 양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물론 이제 영미 미학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뭐 학위작가랑 거론했듯이 뭔가 이제 자꾸 새로워지는 예술 작품. 근데 예술 작품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새로워지는 변화하는 사회 속의 어떤 문제들, 위기들, 모습들과 대결하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예술 작품들이 열려있다는 미학자들은. 근데 자기 어릴 때, 젊었을 때 빠져들었던 예술 작품을 모델을 해가지고 딱 고정되는 거예요. 예술 취미가, 기준이. 그런 식으로 하기 작품도 그렇고, 루카치도 오정까지는 그런 식의 철학적 미학을 구성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놈의 세면 철학이죠. 제대로 된 미학이 아니죠. 그런 걸 저는 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움직여 나가는 거, 변해 나가는 것을 고정된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동적인 의미에서요. 예. 미술 이론이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하는 가운데서 그 바흐가르트를 끌어들이셨어요. 감성이나 그 감정 이것이 인식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술의 본질을 규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 그 결론으로는 따라서 감정이라든가 감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국 미술이 주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맥락이 같은 맥락이라고 이어지는 맥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황감정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론가들도 감정이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감성에 대해서는 뭐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이론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접할 수 있는, 직접 감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직접적으로 그런 한국 현대 미술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하는 것만이 가장 우선적인 거가 되는데 조금 논리가 맞지 않다는 논의 맥락이 한국 현대 미술이 미술 현상의 그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배경으로서 바움가르텐의 이론을 끌어들이는 것은 맥락이 안 맞는, 핀트가 안 맞는 그런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읽으면서 제가 이걸 이제 감성적 인식의 학을 감각적 인식의 학이라고 이제 오타를 냈을 때 이것이 다분히 무의식적이면서도 그 의도적인 오독이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제가 적었을 때 이것이 분명히 오타인데 이 오타를 통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오타를 냈는데 바움가르텐의 에스테티카를 여기서 집어넣었을까를 저도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왜 이걸 넣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감성적 인식이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그 전회와 연관해서 이 바움가르텐을 인용을 한 것이 아니었고요.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오동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움가르텐은 왜 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예술과 미학의 문제의 층위에서 기존의 그러니까 미학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의 담론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을 때 아에스테티카라는 것, 그러니까 감성적 인식의 학을이라는 것을 창안해야 하는 이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제가 이 바움가르텐을 다소가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오독해서 감각적 인식의 학이라고 이제 쓰면서 가지고 왔었을 때의 그 이중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움가르텐의 에스테티카라는 용어는 갖고 오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일의 의의는 갖고 오고 싶은데 그 사람이 가지고 그 바움가르텐의 에스테티카가 갖고 있는 역사적 맥락은 제가 왜곡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황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하게 맥락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미리 그래서 이게 저의 일정한 오독이면서도 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오독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실제로도 이제 미술 이론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한계가 그러니까 감각적 경험의 기반이 취약할수록 말 그대로 저의 그 미술 이론 연구가 굉장히 상상력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과연 좋은 이제 연구 방법인가에 대한 갈등을 겪으면서 그 에스테틱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맥락 이탈이 되는 이제 오독이면서도 제 의도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조금만. 예, 바움가르텐은 일단 차치하고 그래도 결론 삼아서 우리 미술 이론의 연구 방향이 부득불 한국 현대 미술의 미술 현상의 연구로 눈을 돌려야 한다. 예, 근데 그것만 봐야 된다고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분명히,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또 어떤 자유롭게 또 이제 나가서 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전시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쓰게 된 가장 결정적인 현실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퍼블릭 아트에 미술 칼럼을 6개월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재하는 가운데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들의 작품,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정말 잠깐 봤던 작품들을 가지고 그 주제를 뽑아내가지고 6개월 동안 연재를 했는데 연재가 끝날 무렵에는 제가 정말 다시는 이런 건 쓰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글을 쓰면서도
정말 제대로 쓰고 싶다면 이건 다시 가서 봐야 했지 않은가. 그러니까 쓰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걸 정말 이렇게 써도 이런 진술을 써도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은 확신을 잃어가면서 만약에 이게 여기 있는 작품이라면 아무리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서 말씀이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정진 선생님께 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서양의 경우에 50년 동안의 현대 음악 미학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거를 일단 소개를 하시는 셈이 됐는데, 짜임새 있게 처음에 1번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음악 미학이라고 했고, 또 2번에서는 또 그냥 지난 반세기의 음악 미학이라고 했고, 말하자면 이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어떻게 좀 시대라든가 이런 순차적인 걸 정한다든가 어떤 좀 본인으로서 보면 시각을 가지고 좀 정리해가는 흐름이 좀 있었으면은 가독성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008년 한국미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추계 학술대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